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한 직후 도발을 한 건데요. 김정은은 핵무력 강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다시 협박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공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실에서는요, 그저 좋게 얘기한 것일 뿐 당시 공천은 당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본다. 오늘 07시 10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착륙하였으며 발사된 북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는 실시간 한, 미, 일 3자 간에 긴밀하게 공유되었습니다. 자, 요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 정보위 어제 북한의 도발, 그중에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는데요. 실제 하루 만인 오늘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자, 그럼요. 그 상황 좀 그림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북한 동해상으로 ICBM 발사. 지금 지도가 보이시죠? 평양 쪽입니다. 평양 쪽에서 동해상으로 굉장히 높은 각도입니다. 평양 일대에서 고각 발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게 고도가 낮아졌다면 거리가 굉장히 멀리 가는 태평양 상으로 가는 그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86분입니다. 최장시간 비행 기록이 나온 겁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요, 오늘 우리도 즉각적인 반응이 좀 있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ICBM 도발에 긴급 안보회의 소집이 됐습니다. 북한의 도발 행태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원칙적인 얘기지만 지금 때가 때인지라 우리도 강력하게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러시아 파병에 의해서 이게 있는 상황에서 또 ICBM까지 이렇게 등장을 한 건데, 자,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 국민의힘 이성건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승도입니다. 자, 오늘 이게 심상치가 않은 일이 계속 잇따라 벌어지는데 특히 오늘입니다. 오늘 ICBM으로 추정돼요. 사실상 뭐 ICBM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말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한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오늘 나온 건데 북한의 지금 이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뭐 제가 보기로는 명확하게 미국을 겨냥한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딱 5일 후에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미국의 유권자들과 미국의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된 도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핵을 개발하게 되면 이 주변 국가들한테도 그냥 작은 미사일에다가 쏘아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미국은 거리가 아주 멀지 않습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날릴 수밖에 없는데 그 의미에 있어서는 그 불안감이라는 게 미국이 핵에 대해서는 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본토까지 도달한다는 게 알려지고 그게 실험에서 완벽하게 성공을 하게 되면 미국 국민 입장에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현 정부, 지금 바이든 정부죠. 민주당 정부가 제대로 북한을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해서 우리한테 안보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선을 겨냥했고 지금 박빙의 선부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도와주기 위한 그 목적도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성근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제 북한은 트럼프의 집권을 바란다. 그러면서 뭔가 대화를 좀 하려고 한다. 이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항상 예. 이 국제주의 관점에 있어서 군사적인 도발이라든지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예.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은 이제 후보지만 과거에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이미 북한하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도 중동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을 종식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트럼프 후보가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더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ICBM 발사 이후에 김정은의 입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ICBM 발사는 적들에게 우리의 대응 의지를 알리는 데 부합되는 군사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핵무력 강화 절대 안 바꾼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우려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또다시 꺼내놓은 겁니다. 자, 이성근 의원님. 그렇다면 일단 오늘은 ICBM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걱정하는 거는 북한의 또 한 번의 핵실험.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혹시라도 적경지에서 국지적 도발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적경지에서 국지적 도발은 당장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예. 이미 그러니까 인원에 대해서 파병 규모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이미 상당량의 군인들을 파병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국지적 도발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북한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어떤 내부적인 위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국지적 도발보다는 오히려 국제사회를 향해서 핵 실험이라는 형태를 오히려 더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핵실험도 조만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겁니까? 충분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비핵화 빅딜이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2019년도에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2018년도 그 협상 중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를 파괴시키는 예. 그래서 봉쇄하는 행동을 했지만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갱도 복원을 시작을 해서 예. 핵실험을 위한 준비는 다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과 관련된 생산들은 이미 예. 플루토늄이라든지 우라늄은 다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시점은 이번에 ICBM을 대선 전에 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그리고 내년 1월 20일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상했지만 역시 예상대로 나와도 걱정스러운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요. 북한, 요즘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데 좋은 주목은 절대 아니죠.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겁니다. 최근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국정원 등의 설명이 많이 있었고요. 이성근 의원께서는 정부위 여당 간사로서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좀 특별히 좀 모셨는데 우리 당국에서는 일찌감치 뭐 파병에 대해서 좀 네. 뭐 분석도 하고 설명도 좀 내놨는데 여러 가지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는 얼마나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좀 어떤 기관들마다 약간 설명이 예.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요. 기간마다 다르고 시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 운동을 좀 겹칠 수가 있는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에서는 지난 8월부터 예. 파병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다 첩보를 입수했고 예. 검증의 검증 과정을 거쳤고요. 예. 그리고 지난 10월 19일 날 대통령실에서 안보 회의가 열려서 그 이후에 국정원이 정식적으로 북한의 파병 소식을 국민들한테 전했습니다. 예. 그때만 하더라도 파병 규모는 1,500명이었어요. 1,500명. 근데 그 다음 주에 우리 국정원의 긴급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3,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두 배로 지금. 두 배로 불어난 거죠. 예. 이번 주까지 3,000명 규모였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가 국정원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을 때 3,000명 이상이라는 수치만 나왔는데 예. 어제죠. 대통령실 발로 해서 예. 지금은 이미 10,000여 명으로 파병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기존에 3,000명인지는 모르지만 3,000명이 러시아의 서쪽 지역으로 예. 전선 부근으로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최소 10,000명 이상은 파병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러시아 땅으로 들어간 북한군은 최소 10,000명 이상. 그리고 그중에서 3,000명 이상은 이미 접경지, 격전 네, 지역으로 맞습니다. 전선 가 근처로. 있는 걸로 봐야 된다. 이 네. 상황인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10,000명 이상의 숫자를 또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 당국, 뭐 국정원 등에서 예상하는 그 숫자보다 더 많을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10,000명을 기준으로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러시아와 북한 간에 합의한 파병의 숫자는 10,000명 정도로 추정을 했고, 그런데 원래 국정원에서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12월 말까지 10,000명 정도를 파병을 완료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예. 지금 지금 속도가 2달 더 빨라졌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전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러시아가 상당히 어느 의미에서는 급해졌다라고 예.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숫자에 있어서는 10,000명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며칠 뒤에 시차를 두고 북한군의 우리가 지금 이제 고위 장성급들이 러시아를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누굴 만나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대규모 파병이에요. 그렇다면 북한군도 나름의 그 파병, 물론 러시아군의 지휘를 반대하지만 북한군 입장에서도 관리나 나름의 지휘를 위한 장성급 북한 군인들의 러시아 파견. 네.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미 지금 북한의 그 김영복이라는 예.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이 예. 이미 전선 인근으로 가 있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검증이 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혼자만 간 게 아니고 김영복을 비롯한 복수의 장성들도 예. 함께 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장성들의 기능이라는 게 지금 파병돼 있는 군인에 대한 지휘 통솔도 러시아군과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걱정인데요, 사실은요. 그리고요, 지금 북한의 파병 소식이 알려진 뒤에 여러 가지 우리의 대응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참관단의 성격을 놓고도 여러 가지 또 정치권에서도 얘기들이 많은데 특히 야당에서는 이 참관단 파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저는 야당이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와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재래식 전력이라고 하는 육해공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는 예. 우리가 월등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주 수준이 떨어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대칭 전략으로서 핵과 ICBM이라는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전략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극복을 하는데 이번에 북한군이 예. 러시아 전쟁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 북한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를 현대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의 전쟁 특성이 뭔가 하면은 예. 드론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천 대의 드론들이 하늘을 날면서 병사들을 공격하는 지금 양상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도 그 드론을 사용하고 있죠. 맞습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북한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드론 작전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군인들이 실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훈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북한이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여류에 있었는데 예.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뭐 우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개량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과 북이 군사적 대치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그곳에 가서 파병이나 전투 수행이 아니고 예. 북한의 전력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참관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야 되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참관단 파견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정부는 분명히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참관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정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국회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 협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드론이라는 최근에 등장한 무기에 대한 경험도 갖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과정에서 참관단 파견 이슈가 등장을 한 거죠. 자, 지금 유엔에서도 사실은 이 뭐랄까요? 표현을 당사국이랄까요? 설전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북한 역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As legitimate military targets, they will end up as mere cannon fodder, while the wages they are supposed to receive from Russia will end up squarely in Kim Jong-un's pocket. Should DPRK's troops
enter Ukraine in support of Russia, they will surely return in body bags. So I would advise Chairman Kim to think twice. The DPRK and Russian Federation are entitled to develop overall bilateral relations in full conformity with recognized norms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Treaty on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oncluded between two countries. 자, 지금 우리 정부 뭐 강력히 규탄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은 이걸 견제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게 아까 참간단 얘기했지만 사실은 딱히 뭐가 뾰족하게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주의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네, 참관단이나 이런 경우는 그 북한의 폭주 그러니까 전쟁 참전을 멈추게 하는 카드가 일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를 생각했을 때 예. 우리가 그것을 북한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참관단이 필요한 거고 예. 지금 뭐 국제적인 압력을 통해서 예. 북한에 대한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폭주를 막는 것 외에는 큰 수단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의 경우도 지금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가서 한미 안보 협의회 회의를 하고 있는 거고 예. 또 우리 외교 전선에 계시는 외교부 직원들이 방금 영상에 봤습니다만 유엔 안보리에서 격렬한 또 논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관계된 서방 국가의 대통령이나 또 예. 총리나 이러한 정상들과 통화를 해서 결속을 지금 다지고 있는 전화 통화를 지금 과정입니다. 계속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게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외교적인 압박 이런 설명해 주는데 우리 정부가 이제 대응책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 네. 이것도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루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그 무기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예. 아직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겠다라고 결정난 사안이 아닙니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예. 미리부터 그것을 결정내놓고 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무기 지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또 파장을 일으킬 수가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신중하면서도 사실은 뭐랄까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전략적 모호성 이런 네. 입장인 건가요? 그럼 정부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한 국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성 있는 일원으로서는 예. 인도적 지원은 기미 해왔거든요. 의료품이라든지 또 에너지를 위해서 발전기나 또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왔고 그리고 또 비군사적인 물자 지원도 해왔습니다. 예. 그러나 군사적 지원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공격용 군사적 지원의 경우는 아무래도 북한이 넘지 말아야 될 러시아와 북한이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 대표적으로는 ICBM과 관련해서 예.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이 아직은 북한이 없습니다. 예. 그것을 러시아가 전수를 해준다든지 아. 아니면 지금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예. 있는데 아직은 다탄두의 성능이 떨어집니다. 예. 그것을 기술적으로 러시아가 지원을 한다든지 오. 핵 개발 관련해서 더 고도의 것 혹은 또 정찰 위성과 관련해서 발사체와 관련된 기술은 러시아가 뛰어나잖아요. 예. 북한은 없습니다. 지난 5월에 발사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주게 되면 전략적인 군사 환경 자체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군사적인 조치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북한은 내부적으로 파병에 대해서 알리지 않거나 또는 뭐 훈련을 갔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북 확성기를 보내서 이거 대북 북한의 이제 파병 소식을 뭐 알리고 있다 그러는데 북한 내부 민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이 접경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전화를 통해서든가 여러 가지 소식 전달을 그걸 막을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거에서 보고받으신 바가 좀 있습니까? 네, 저도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지난주 수요일에 예. 긴급 현안 보고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고 예. 이번 주 화요일 날 국정원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2번을 받았는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파병간 군인들의 가족들이 예. 동요하기 때문에 그 격리나 그리고 또 이주를 시키는 걸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군사기밀 유출에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예. 장성들의
휴대폰까지 반납을 시키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파견 가는 군인들한테 입단속을 시킨다든지 예. 그리고 또 그 가족들한테는 파병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아예 훈련 간다라고 얘기하든지 이렇게 상당히 생각보다 동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 점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하는 고육지책을 많이 쓰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손으로 하늘 가리는 격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안 예. 퍼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파병 갔다는 사실 자체만 하더라도 예.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가 희생해야 되느냐부터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실전에 참전하고 난 이후에 예. 사상자가 나오고 그 사상자들에 대한 것들이 북한 내부로 알려졌을 때 이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확산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동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파병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인정을 안 하는 걸 언제까지 인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유엔에서도 아까 나온 것처럼 공식적으로 파병과 파병을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예. 파병한 걸 전제로 해서 국제법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전제가 파병이어야지 그 얘기가 그 되는데 가능합니다. 예. 전제 얘기는 안 하고 뒤에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그 말을 버틸 수는 없는 지경이 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실전에 참전했을 때는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예. 사상자가 발생하고 전장에서 포로가 잡히고 아. 투항한 병사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북한으로부터 온 파병 군인이라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그때는 본인들도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 예를 오게 되죠. 들어서 북한 군인들이 실제 참전을 해서 예를 들어 사상자가 나오거나 포로로도 잡히는 경우 네. 있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 군을 포로로 잡았을 경우 우크라이나 군도 대대적으로 알릴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하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뭔가 증거가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있지만 북한은 접경 지역에 진짜 기괴한 소리를 계속 벌써 수개월째 내보내고 있거든요. 우리를 향해서요. 그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이 아니라는데 그와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무릎 꿇고 진짜 싹싹 빌게요 정말 저희 애들이 오늘도 여기 오시는 엄마 그러면 내일부터 이 방송 안 들을 수 있는 아니 그런 이재승 선생님, 네, 잠시 앞으로 모시고. 이걸 보호해 줄 생각을 해야죠. 자, 시도 때도 없이 이상한 소리. 그러니까 귀신 소리라고 통상 표현하고 무슨 기계를 긁는 듯한 너무 신경을 거스르게 그것도 굉장히 커요. 주민들 고통이 지금 이만저만 아니고 저런 호소까지 나왔는데요. 이성근 의원님. 이거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 제일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네, 그 접경지에 있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예.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고강도 도발뿐만 아니고 남남 분열을 위해서 혹은 또 북한 내 체제 결속을 위해 가지고 저강도 도발도 합니다. 그게 예. 대표적인 게 쓰레기 오물풍선이 되게 되고 우리의 대북 방송에 맞대응을 해서 대남 선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 과정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저강도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지켜야 될 가치이고 우리의 대응 수단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이 희생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국정원도 대상이 되었고 오늘은 경찰청이 대상이 되었어요. 예. 그리고 또 국방정보본부라든지 다양한 기관이 있는데 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이 요청을 했던 게 뭔가 하면 실태 조사를 좀 제대로 해라. 오. 군과 경찰이 우리 북한의 선무 방송을 하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거리별로 우리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포함된 피해 영역 속에 포함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규모에 있는지 이걸 기초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것을 공동적으로 좀 해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과 예. 그다음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원께서는 예. 확성기에서 북한에서 보내는 확성기의 소리를 줄이는 저감시키는
그런 과학적인 기법도 있다. 약간 중화 예, 작용을 중화시키는 뭔가 장치라든가 이런 예, 거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과학적 방법까지 검토를 해라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좀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어떤 좀 실효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 이거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북한 군들, 러시아 파병인데 이게 좀 일각에서는요 파병이라고 하지만 러시아 군의 지휘를 받고 러시아 군복을 입고 지금 투입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이건 용병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파병으로 규정할 때와 용병으로 규정할 때는 좀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네, 그게 쟁점이 계속 이게 개념적으로 용병과 파병이 정형화된 표준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크게 구분을 할 때 돈을 받고 돈을 목적으로 개인이 선택해 갔을 경우는 용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각각이 용병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용 관계라고 봐야 되죠. 개인적으로 이제 고용이 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는 자기들끼리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계약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개인 차원이 아니고 당국 차원에서 갔기 때문에 예. 이것은 분명히 파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파병이라고 봐야 되는데 국정원장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겁니까? 분명히 파병인데 예. 그런데 옷을 위장된 러시아의 옷을 입히고 예. 또 러시아의 무기를 보급하고 신분증도 러시아 내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과 비슷한 얼굴을 가진 민족들 있잖아요. 소수민족들. 그 민족들의 신분으로 만드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위장을 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위장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셨는데 예. 위장된 파병이다. 이런 표현을 국정원장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파병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월남전 때 우리가 파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죠? 그 파병을 갔을 때 다 돈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돈을 받았는데 이 돈 받은 것만 가지고 용병이라고 하기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위장된 파병이다. 이런 국정원장의 설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의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이를 네.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매일 전화는 거의 뭐 빠짐없이, 왜냐하면 아침에 전화가 오시면 예.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어요. 대통령 네 분이 입당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럼 그때는 혹시 만나서였습니까? 아니면 전화? 아니요,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 오세요.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니까. 아니 대통령실에서 사기꾼이라 하니 사적 통화를 하면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 한 걸 까야 되겠네 내일. 명태균의 생계를 챙기라고 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육성을 직접 증인이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명태균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인가요? 명태균 대표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통화 한 차례 외에는 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들은 내용을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앞서서 명태균 씨 본인이 설명한 것도 많고 내용 이야기한 거 많지만 또 국정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일 질의와 응답 그리고 여야 공방 이런 게 계속 있었어요. 이게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요. 이 정도면 이게 당 차원에서 뭔가를 공개를 한 거거든요. 녹취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긴급히 시간을 잡아서 이거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통화 녹취를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좀 압박 이거 굉장히 좀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도 좀 빠르게 나왔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공천 관련 보고 받은 적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그리고 결정권자는 당시에 당대표인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의원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 맡았죠. 윤상현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화 이거 중요한 내용 아니고요. 명태균에게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이다. 이런 입장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한 여야의 목소리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랫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확인을 했고
또 오래 준비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내용들이 뭐 확실한 물증이 있네, 없네, 전원이네 하는 이런 것들을 일소에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물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또 입장이 발표가 됐고 사실은 사실관계는 되게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에서 추가로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는 아마 사무총장 그리고 등에서 당무를 보는 쪽에서 아마 파악을 필요하면은 상황 파악을 좀 더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건 명확한 물증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에 설명했잖아요. 그저 좋게 얘기한 거.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뭔가 우리도 파악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입장이 나온 건데요. 오늘 두 분 평론가 모셨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 텐데 소정욱 변호사, 김성희 정치평론가 나오셨는데 우선 소정욱 변호사. 대통령실이 굉장히 빠르게 즉각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크게 이제 그 법적인 측면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정치적 측면 나눠 보면 예. 법적으로는 이제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결하고요.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 정치 개입 판결 있죠. 예. 이걸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돼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판결에 보면 당선자는 직무가 없잖아요. 예. 탄핵은 이제 직무와 관련해서 이제 그 헌법법률 어기되죠. 그렇죠. 직무와 관련성입니다. 예. 따라서 그 탄핵 사유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안 된다. 법적으로 보면. 자,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판결 있죠, 형사. 예. 이것도 이제 공무원이라 되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신분은 공무원이 안 되고요. 지금 이 녹취 통화했던 5월 9일이죠. 시점이 5월 9일이니까 취임 전이군요. 예. 예. 따라서 이제 그 공무원도 안 되고 정치 개입에 무엇보다 이게 또 단순하게 그 무조건 이게 보고받고 뭐 의사 표명한 데서 이게 정치 개입이 아니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 여론조사를 했다거나 또는 이제 친박 리스트로 이렇게 기획 및 실행 이래 돼서 보면은 여론조사하고 단순하게 옛날에 보면 대통령한테 1호 당원이죠. 예. 대통령이 공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이거는 이게 아무런 법적으로 제가 안 돼요. 예. 공무원을 떠나서 공무원도 아니지만 따라서 이게 저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고 뭐 정치적으로도요. 대통령실에 저는 해명을 믿는데 설령 그게 아니고 뭐 이게 그 일부 최종 결론을 보고했다 하더라도요. 예. 당원 1호 당원이잖아요. 예. 당원에게 누구나 공천에 의견 표명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에 초연해서 아무런 본인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러면 이게 친명 횡재하고 비명 횡사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 관계 없을까요? 저는 이게 똑같다고 봐요. 김상희 평론가는 대통령실의 반응 뭐 포함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대통령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왔다. 빨리 나온 편이죠.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이 파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게 좋은데 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하게 반응하는 게 문제인 건데 대통령실이 그래 왔죠. 이 반응의 내용도 좀 엉뚱해 보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그동안 해명한 것이 거짓말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국민이 좀 믿게끔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성의껏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좋게 얘기한 거야. 이걸로 끝이에요. 자, 근데 대통령 당선자가 일개 선거 브로커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명태균 씨한테 왜 좋게 얘기하죠? 좋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이 좋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앵커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좋게 이야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앵커님이랑 출연자다. 그러면 제가 이거 앵커님이 저를 잘 못 보면 좀 영향이 있을래나 이런 걱정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좋게 얘기하겠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건. 대통령이 왜 일개 범인에게 아무런 역사가 없고 관계가 없는데 왜 립서비스를 하고 왜 좋게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은 계속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나쁜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라이어, 거짓말쟁이. 자,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거짓말장이 이미지를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이고 예. 좀 더 성의껏 국민들에게 잘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잘 설명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법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시니까 예.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판례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당선자와 관련해서. 근데 당선자라는 게 공무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예. 당선 즉시 경호원들이 붙고 모든 국가의 경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걸 지원하는 인력이 지원이 돼요. 예. 그러면 이걸 공무원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게 판단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거법은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예민해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어디에게 화환을 보내줬다. 앵커님한테 화환을 보내줬다. 그러면 이 정치인이 전국적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적 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있어도 그걸 선거법 위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변호사님의 말씀만 들을 일이 아니고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석희 변호사, 지금 대통령실에 오늘 입장 나온 것 중에 이준석 당시 당대표하고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그쪽이 뭐 판단한 거지라는 취지의 입장도 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공식적으로 근데 그 공천장은요. 예. 옛날에 김무성 대표가 왜 옥새 들고 나르샤 봤잖아요. 당 대표의 그 직인이 찍혀야지 선관위에서 인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밝혀야지 왜 도장을 찍어주냐, 적임자라서 찍어주느냐, 예. 아니면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에서 압력에 의해서 굴복해서 찍어주느냐, 그렇게 본인이 밝혀야죠. 거기 뭐라 했습니까? 저번에 양두구역 정도가 인면 수심이라 했습니까?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고 예. 본인이 왜 도장을 찍어주냐 말이에요. 저는 명태균 씨가요. 오히려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더 오랜 친분이 있었죠. 당대표 선거할 때부터 친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본인은 명태균 씨하고 친분이 없었는지 그렇게 밝혀야 된다 보고 윤상현 의원은 밝혔잖아요. 예. 거기에 누가 위원장이나 위원이 누가 들고 가서 보고합니까? 요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데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달 전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앵커님도 알고 저도 알고 김상일 평론가도 알 거예요. 지금 박찬대 최고도 한 달 동안 이게 계속 검증했다잖아요. 예. 이런 거기에 명태균 씨가 여러 사람한테 그 들려준 거거든요. 그 녹음이 있다는 건 다 알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러면 그걸 고의로 거짓말했겠냐고요. 저는 뭐 충분히 기억이 안 나니까 한 거고요. 마지막에 판례가 없다 했잖아요. 그건 노무현 대통령 판결문을 읽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에 전화를 해요. 검찰청에. 예.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 당선자는 심전이니까 이게 판례가 있는데 읽어보고 이야기하시죠. 아니 선거법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그거는 법 적용이 알겠습니다. 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명태균 씨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꺼내놨네요. 언론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민주당의 녹취를 제공한 사람. 그렇죠. 누군가 제공을 했으니까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 제공한 사람은 내가 고용한 A씨로 보인다. 본인이 고용한 어떤 인물. 근데 일부가 잘려 녹음을 다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뭔가 잘렸대. 다 내용이 안 담겨다 이런 뜻인가요? 그래서 아니 그 뭐가 중간에 내용이 잘렸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잘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름이 등장한 윤상현 의원 그리고 여당 내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관위에서 가져왔던데 저는 공관위에서 가져왔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공관위원들 저 포함해서 11명 정도가 있거든요. 공관위에서 그걸 왜 가져가? 역대로 공관위에서 대통령한테 그걸 당선인한테도 가져가서 보고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상의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자체를 불허할 사람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씀을 나누셨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계속 확인하는 상황이고 그 당시 대표가 이준석 대표였잖아요. 맞죠? 거기서 아마 그 당무를 다 간당히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우리 중진 의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셔서. 김상희 평론가, 윤상현 의원은 아니 뭐 그러고 상의한 바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왜 이런 게 나옵니까? 약간 이런 반응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어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게 저는 뭐 당연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것이 해소가 된 것은 아니고요. 좀 전에 제가 서정욱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대통령에게 저거를 가져가지 않는다. 그게 일반적으로 그런 거지. 가져갔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져갔을 만한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주장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안 돼요. 수사를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했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천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남들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재명 대표에게 그동안 비난했던 그 비난은 도대체 뭐며,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 이재명과 윤석열은 본인에게 너무 달라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시는 건지 저는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윤상현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발만 빼려고 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검찰에도 수사를 촉구를 하고 이걸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손정욱 변호사, 지금 명태균 씨가 이거에 대한 입장, 반응이 나왔는데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내용, 이게 잘렸다. 또 이런 설명이 나오네요. 이런 게 바로 그 악마의 편집이라 그래요. 악마의 편집이요. 원래 근데 그 녹취로 한 게 아주 위험합니다. 녹취가 증거의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재판할 때 보면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게 당에서 다 알아서 한다. 이거는 개입이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만 녹음하다 보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녹취 틀다 보면 우리 전화할 때 의례적으로 언제 만나서 우리 밥 안 먹어? 그러죠. 진짜 만나서 밥 먹는 게 아닌데 녹취만 딱 보면 아주 친밀해서 언제 만나서 밥을 먹기로 했다. 이렇게 됩니다. 녹취가 그만큼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것도 이게 일부 짜깁기 된 악마의 편지 녹취 가지고 개입 주장하는 자체가 저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아까 우리 이재명 대표 기억 못하는 거 김문기 씨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대통령이 명태균 씨하고 여행을 갔습니까? 골프를 치습니까? 대면복을 받았습니까? 통화를 했습니까? 이거는 취임 전날 잠깐 전화 온 거 이게 몇 초 하다 보면 기억 안 날 수도 있지. 고의로 그걸 해명을 이유가 공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기억을 못 해요. 알겠습니다. 다 중요한 일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사람마다. 자, 요 관련돼서 좀 아까 여야의 어떤 반응 또는 입장도 들려드렸는데 또 다른 여야 이제 설명들이 나와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약간 이런 입장들이거든요. 그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여론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요. 그게 최우선이고 지금 이미 그 탄핵은 입에 올리는 순간에 프레임이 걸리는 거잖아요. 아마 저희 당의 책임 있는 당직자로부터 탄핵 얘기를 듣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탄핵 사유라는 것은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직무상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가 탄핵 사유인데 아시다시피 그 일시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당에서 의견을 물어봐서 의견을 얘기한 거는 1호 당원으로서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여론 확인이 급선무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여론의 반응을 신중히 보겠다 이런 뜻인데 민주당이 지금 장애 집회 준비하고 있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내달 2일 규탄 대회예요. 이걸 잡아놨어요, 지금. 그래서 무슨 이 겨울 패딩을 준비하라 이런 말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당대표 등 지도부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 전원 참석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당원들에게도 참석을 독려해서 3만 명 이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그러죠. 대규모입니다,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손정욱 변호사. 일단 민주당의 장애 집회,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관건은 여론의 관건은 이제 중도층의 반응이나 어떤 이 상황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장애 집회는 보통 소수 야당이 하잖아요. 근데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 국회를 버리고 국회 제1당입니다. 지금. 국회를 버리고 장애로 뛰쳐나간다. 이걸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요 터트린 것도 요 의도로 봐요.
한 달 전쯤에 입수한 걸요. 보통 이게 국감 때 터뜨릴 걸로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요 녹취를요. 지금 시점을 지금 맞췄다고 시점 이게 보시는 딱 장애 집회 앞두고 이제 저는 고의로 터뜨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14일 날 김혜경 여사인데 선거법 선고되는 날 14일. 예, 그때 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있죠. 거기에 또 그때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 모든 게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고도로 치밀하게 계산돼 가지고 지금 장애 집회나 이번에 터뜨린 거나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전부 이재명 대표 방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인데 김상희 평론가 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한 지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사실 그거를 민주당이 의식을 하면서 뭔가 더 압박을 하고 이런 장애 집회를 준비한 거 아니냐는 시각이 소정욱 변호사의 말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물타기의 노력을 열심히 하는 서 변호사님의 모습이 좀 저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요 이재명 대표 문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이 대통령과 여사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국민들 보기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문제는요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이거는 보수 쪽에서 일부러 관심을 계속 살리려고 하고 뭐 지금 이 위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좀 이거를 좀 이 상황을 좀 다른 데로 좀 호도해 보려는 그런 노력의 저는 일환이라고 보는데 그건 그거대로 봐야 될 것이고 이거는 진짜 중도층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대통령과 이 정권에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을 몰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좀 아까 뭐 고의로 시점을 맞추고 뭐 했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검증을 안 할 수가 없고 상당히 신중하게 시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감 중에 하고 싶었으나 확인하는 시간이 길게 걸려서 지금에 도달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국회를 버리고 나간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터졌는데 그럼 국회 안에만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국회의 얘기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하나도 존중을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부터 쭉 이어졌던 이런 상황들인데 전해드렸고요. 지금 다음 준비된 이슈는 어떻게 보면 여야의 협상 대상일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일단은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하는 걸로 보여요. 이 내용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연일 특별감찰관 한동훈 대표군요. 연일 얘기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감찰관 얘기. 그러면 어제, 오늘 뭐 그전에도 좀 했습니다만요. 들어보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민심을 얻습니까?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건데 조심 안 할 겁니까? 관철될 겁니다.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과 지지자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개선책을 주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뭐 당내에서는 한동훈 대표, 추기호 원내대표가 약간의 거리감을 두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보이시죠. 추기호 원내대표가 오늘 중진들과 만나서 아마도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모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결론적으로는 특별감찰관에 관해서는 뭐 여러 다양한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으로 집약하기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번 의원총회로 인해서 당이 더 분열, 갈등 양상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 많은 분들께서 절대 뭐 표결 이런 양상으로 가는 것은 정말 숙고를 해야 된다. 가급적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표결, 의원총회에서 표결까지 가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표결이 없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 출정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관철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표결이 아니고 만장일치? 아니면 합의? 뭡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상황이네요. 김성희 평론가. 네.
지금 사실은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별감사 추천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한동훈 대표 리더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니 지금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이거에서 만약에 관철도 못 시키고 만약에 꺾인다. 예. 그러면은 지지하는 쪽에서도 실망을 할 거고. 그러면은 김옥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쪽에서는 더 누르려고 할 텐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옥균 프로젝트니까 네? 한동훈 대표를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약간 한동훈 천하가 끝나는 거죠. 네. 한동훈 천하 이게 관철 못하면 한동훈 천하가 끝난다고 보는데 문제는 특별감찰관을 관철하느냐 못하느냐는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은 용산의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은 특검이 필요한 거죠. 특별감찰관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관철했다고 해서 위기가 끝나느냐 그게 또 아닌 거예요. 그냥 한 고비를 넘은 것뿐입니다. 예. 그러나 관철이 안 된다. 예. 그러면 그거는 용산과 함께 몰락을 하는 거죠. 저는 용산도 몰락의 위기에 지금 와 있다.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 아까처럼 무슨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강요하듯이 국민에게 설명하잖아요. 저는 앞으로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 변호사,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 지금 어떻게 보면 얘기가 되고 있는 거 그런 얘기 들으신 바가 좀 있습니까? 제가 근데 어제도요. 예. 진짜 대통령이 본 마음이 뭐예요? 이래가 대통령실에 그 고위 관계자한테 확인해 봤어요. 들으셨어요? 진심이. 제가 물어봤죠. 예. 방송할 때 진짜 뭐예요? 대통령 뜻이. 예. 한 번도 변화가 없었고 지금도 일관된 게 여야가 합의해 오면 3명 임명하겠다. 예. 해오라는 거예요, 합의를. 제 말은 친윤 의원들이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합의해오라는데 친윤 의원들이 왜 반대합니까? 저는 충분히 대화로서 협의해서 그러면 만장일치로 이거 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만장일치로 하는데 예. 우리게 민주당이 독립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했을 때 특검 여론이 좀 희석될 수가 있고.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방금도 특검이 중요한 거지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건 관심이 말씀하시는데. 없어요, 민주당은. 이건 비례적으로 예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되면요. 국민의힘에서 특검 반대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갈 수가 있어요. 이탈표가 많이 안 나오죠. 친한표가 이탈 안 하잖아요. 예. 감찰관 하면. 따라서 저는 민주당이 걱정이지 국민의힘에게 당연히 추천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참고로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 있죠. 예. 여기 가짜뉴스를 퍼뜨린 조직이 5명인데 지금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에 넘겼어요. 이 배우를 뿌리 뽑은 이런 게 가짜뉴스예요. 5명이 조직적으로 김옥균 프로젝트 찌라시를 만들 뿌리는데 5명이 예, 이걸 이철규 의원이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5명을 다 잡았어요. 검찰로 넘기기 때문에 배우 캐면 이런 거는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을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많은 국민이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 이름이 굉장히 그럴듯해가지고 그 이름을 썼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5명이 넘어왔다는 걸 아니 그거는 그분들이 최초에 지라시를 만들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저는 제 생각을 말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좀 전에 민주당이 걱정이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을 왜 걱정합니까? 민심을 받들어서 하는데 민주당을 왜 걱정해요?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들다고 해놓고 민심을 기만하려고 들면 국민의힘이 걱정을 하고 한동훈 대표가 걱정을 해야죠. 본질은 특검이라니까요. 왜? 문제 해결이 본질이잖아요. 특감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좀 아까 우리 서 변호사님도 예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은 예방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방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려면 특검을 하든 아니면 여사가 다시 이거를 재정신청을 통해 가지고 수사를 다시 한다 그래서 수사에 국민이 납득할 정도까지 수사에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든 이런 것을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민주당 걱정하시지 마시고 국민의힘 걱정이나 좀 더 해주십시오. 두 분 오늘 치열하게 김옥균 프로젝트란 그 표현을 가지고 김성일 평론가가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 참고로 5명이 기소됐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걸 퍼뜨린 누군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쓰는 거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서로 설명을 잘 하셨죠? 설명들을. 자, 이런 가운데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어떤 뭔가 얘기라는 스타일이나 그런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최근에 좀 꽤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그런 목소리를 좀 내신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한 대표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방법인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원내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자면 이제 한 대표가 이제 시한을 많이 정하시거든요. 예. 지난번에 여야 의정의 문제도 추석 전까지 출범하겠다. 또 어제 기자회견문도 보면 11월 안에는 해결해야 된다. 때문에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방식들입니다. 또 뭐 표결을 해서 특별감찰관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 표결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이 일국의 대통령에게 네. 대통령 여사님에게 우리가 토끼몰이 작전하듯이 단판 짓듯이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대통령께서는 국가와 이 대한민국에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계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네. 우리가 너무 지엽적인 걸 가지고 대통령께 yes or no로 대답하셔라 네. 라는 거는 맞지 않고 아마 종합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자, 손혁 변호사.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어떤 뭔가를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지적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급한 너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야 되겠다. 어떻게 김건희 여사 문제가 15일까지 뭐 예스 노로 이게 정리될 이런 11월이라는 얘기겠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조금 이게 조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절차를 조금 더 이게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특별감찰관도요. 기존에 그 당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먼저 추경호 원내대표 불러서 이렇게 연계시키지 말고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고 이렇게 우리가 받읍시다. 이렇게 미리 좀 사전에 다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 좀 발표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언론이 먼저 당대표니까 나 다 당무를 통할한다. 예. 그래서 이게 먼저 연계 안 하고 하겠다. 발표부터 해버렸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먼저 사전에 절차를 좀 거치고 최고위원까지 거친 다음에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 순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상일 평론가는 한동훈 대표의 저 방식, 스타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잘한 실수는 있어 보여요. 좀 전에 얘기하신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얘기 안 하고 얘기한 거 이런 거는 좀 약간 결례고 실수고 그런 게 있죠. 근데 대통령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본인보다 훨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히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사람의 인지상정상 먼저 물밑 조율을 원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권력이 강한 사람이면. 지난주에 강명구 의원이 여기 그 MBN 유튜브에 출연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때 제가 강명구 의원한테 얘기를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아니 얘기를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하고 언론에다가 먼저 얘기를 하니까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명구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확인을 안 해보고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 측근 그룹에다가 전화를 좀 돌려봤어요. 강명구 의원이 얘기도 안 하고 얘기한다는데 그런 게 맞습니까? 그쪽의 얘기는 또 달라요. 우리가 안 했겠냐. 다른 설명이 나오는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다라고 구구절절히 저한테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명구 의원의 문제 제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강명구 의원께서 대통령과 측근이니까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한 다음에 대통령실과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좀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강명구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자주 만난다는 거예요. 독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또 한동훈 대표 측근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강명구 의원이 이렇게 자주 만나고 얘기도 듣고 그런다는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언제 독대를 신청해서 언제 만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의견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공식적이고 물밑에 어느 정도 노력이 없었다면 서정욱 변호사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 그러나 한동훈 대표 측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정도의 노력이 있었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명규 의원이 아마 이 방송 내용을 보시면은 뭔가 해명하실 것도 추가 설명하실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뭐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한번 기다려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뭔가 여러 가지 판결이 좀 나와 있어요. 굉장히 그동안 많은 사람이 주목했던 사안들인데 키워드 있습니다. 징역 2년입니다. 키워드가요. 윤관석 전 의원 아닙니까 지금요? 저기 나와 있는 모습이요.
일단 관련된 영상 그동안 이 사안 어떤 재판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낳고 쭉 진행돼 있죠. 그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갖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돈봉투를 주자고 권유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저희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자,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법원의 판단이 계속 잇따라 나왔죠. 오늘 대법원까지 나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대법원 얘기인데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잖아요. 윤관석 유죄 확정. 그러면서 이제 정당법 위반인데 뭐 제공할 목적으로 뭔가 이제 준비했다 뭐 이런 혐의잖아요. 지금요. 대법원까지 갔어요. 징역 2년 확정. 그럼 1심, 2심이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때는 어땠는지 볼까요? 1심, 2심 모두 징역 2년 선고. 여기 보면 1심에서는 이건 조직적이다. 정당 민주주의 훼손이다. 그리고 2심도 역시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대법원은 혹시 같은 결정이 된 거죠. 자, 손영 변호사. 1심과 2심이어서 이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왔는데 이 오늘 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첫 유죄 확정이 된 거잖아요, 지금요. 이거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일단 이제 그 가장 이 돈봉투와 관련해서 모든 재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정근의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에요. 송영길 대표도 그걸 다투고 있고 윤관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정근의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있다. 예. 이런 게 관련 사건들이 줄줄이 유죄가 될 것이다. 예.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판은 이렇게 신속하게 해야 돼요. 대법원까지 벌써 나왔잖아. 굉장히 빠른 거죠, 이거는. 예. 근데 나머지 돈봉투 20명이거든요. 예. 그중에 공천 떨어진 사람 빼면 11명이 당선됐어요. 예. 11명이. 근데 이분들은 1월 달부터 소환했는데 10개월도 안 나가. 6차 동안 소환받고. 이게 뭡니까 이거. 국회의원들이 말이 됩니까? 1월 달부터 동료 의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자기들 안 나가요. 온갖 핑계대고 이제 뭐 국감도 끝나고 몸이 아프다 어쩌고 이래서 이게 빨리 체포영장을 치야 된다. 이래 보이고요. 언론이 난 게 여기 지금 6명 남았잖아요. 허종식 빼고 나면. 예. 근데 4명이 더 있습니다. 검찰이 20명을 공시했고 봉투는 20개입니다. 윤관석 의원도 100만 원씩 20개 2천만 원을 뿌렸다. 이랬거든요. 예. 근데 그 안에 300만 원씩 들어있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따라서 지금 명단이 공개되어 있는 이 자료 외에 엄청나게 지도부와 상임위원장과 엄청난 분들이 또 봉투에 연루돼 있다. 총 11명입니다. 예. 현역. 그러면 아마 앞으로 이게 줄줄이 보궐선거하잖아요. 예. 그런데 허종식 의원 징역받았거든요. 실형 3개월에 집행유예. 예. 그러면 당선 무효죠. 근데 이런 분을 공천을 해. 그리고 이런 분이 당선이 돼. 이게 뭡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 파우치 공작에 300만 원짜리 던지는 건 나라를 1년 동안 뒤흔들었잖아. 그럼 이게 아버지 친구라고 선물 300하고요. 돈봉투를 조직적으로 300하고 똑같은 300이 뭐가 질이 나빠요. 이 돈봉투 300 받은 게 명백한데 민주당이 공천을 다 한 거예요. 그러기 당선된 게 11명입니다. 다 배치돼야 됩니다. 김상일 평론가. 네.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처음 나온 거거든요. 네.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판결이 나온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제가 지금까지 좀 약간 기를 올리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서 변호사님이 기가 확 올라가시네요. 어쨌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요. 예. 당사자들은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 하고요. 민주당도 공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일단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 결과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정당 안에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재발책을 연구를 해가지고 국민께 발표를 해드리는 게 도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뭐 제가 뭐 대신 사과를 드리면 그게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요. 사실은 끝난 게 아니에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처음 나온 거지만 지금 재판을 지금 받고 있거나 뭐 1심까지 나오거나 또 수사 대상이 계속 있거든요. 일단 진행 상황 좀 볼까요? 지금까지.
여기 보시면요. 저기 보면 각각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그러니까 1심만 지금 나온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사실은 가장 이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송영길 전 대표인데 재판 중이에요, 지금. 4달 6일에 결심 공판. 그러니까 검찰에서 뭐 이제 구형을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아직 조사도 안 된 의원 경우에 뭐 정치인 경우 한 6명쯤 있다 그러죠. 지금 소정평에서 특히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오늘 지금 방금 소개됐던 이 대법원 확정 판결 윤관석 전 의원권 이게 송영길 전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원래 이제 송영길 대표 재판이 10월 달에 종결을 하려고 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이제 이거 한 개일만 더 달라. 이정건의 녹취록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걸 한번 우리 소명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정건 녹취록 때문에 한 개를 더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그 종결하는데요. 뭐 저는 오늘 대법원 판결로서 송영길 대표도 이게 유죄가 확실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저기 보면 이제 그 이승만 의원 있죠. 저분은 형량이 좀 높잖아요. 이승만 의원은 이제 그 봉투를 300을 받기도 받고 또 이게 1,000만 원을 또 주기도 줘요. 그래서 이게 형량이 9개월로 높잖아요. 1,000만 원 주고 봉투를 하나 가져가요. 오히려 이게 가장 똑같은 거는 임종성하고 허종식이에요. 이분들에게 딱 300 받은 거예요. 근데 전부 징역 3개월 놓잖아요. 집행유예.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지금 저 자막에 6명 돼 있죠. 요거는 그날 이게 외통에 있던 10명 중에 6명이고요. 봉투는 제가 20개를 했잖아요. 10개가 아니고. 아까도 더 있다 누가. 4명이 더 있는데 그 제가 이름은 안 밝히는데 검찰에서 이미 법정에서 검찰에서 이름 밝힌 게 있으니까 기사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지금 아직 출석해서 조사도 안 받은 정치인들 지금 뭔가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조사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검찰 쪽에서 지금 아니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불출석한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의 통첩을 했네요. 내달 13일까지 출석해서 조사받아야 됩니다. 계속 불출석하면 강제구인 검토할 겁니다. 이겁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 지금 검찰이 저렇게까지 통첩을 한 건데 근데 이제 강제구인을 하려면 또 국회잖아요. 그러면 이 현역 의원과는 체포동의안 표결. 근데 민주당이 협조를 또 안 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협조를 안 하면 민주당은 또 불체포 특권으로 뭐 방탄을 하고 특권을 누리는 정당으로 또 국민에게 비난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똑같은 판단을 할지 윤관석 의원의 판결이 대법원 확정이 된 이후에도 똑같은 판결을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이유는 좀 달라야 된다. 그리고 좀 전에 뭐 허정식 의원 그 1심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천하고 이런 것들도 아까 사과와 더불어 재발책 뭐 이런 거 다 말씀을 국민께 드리는 게 도리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해주는 게 공천은 이런 확실하게 뭔가 1심에서 판결이 났거나 이런 분들은 안 하겠다고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검찰 소환에 불출석하는 분들은 저기에 나가는 검찰 소환에 나가서 설명하는 것이 권리이기도 해요.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빨리 해소를 하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의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나가서 뭐 별얘기 안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검찰의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는 제 방어권을 위해서 답변 안 하고 공판에 가서 거기에서 뭐 공판에서 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괜한 오해를 주지 않게 나가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기 입장은 떳떳하게 밝히고 돌아오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대북 송금 사건이죠. 이거에 대해서 뭐 재판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나왔고요. 2심과 관련해서 구형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대북 송금 뇌물 이화영 전 지사에게 항소심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렇다면 1심 구형량과 같다. 자 일단 손석 변호사,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오늘 구형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그 두 개인데요. 개인적으로 뇌물 정치장 받은 게 이거 12년이고요. 그다음에 그 800만 달러 외국환 관리법 있잖아요. 요거만 가지고 이제 그 3년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외곽 관리법이 북한에 간 거 아니에요. 예. 800만 불. 그럼 이게 그때 돈으로 111억이에요. 111억. 예. 여기에 뇌물이 또 추가 기소돼서 이화영. 지금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예. 세 명이 북한에 800만 불 제3자 뇌물로 이게 1심이 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게 1심 재판장이 뭐라 했냐. 고등법원이 최종심입니다. 사실관계는. 우리는 이게 이화영의 항소심 판결을 기초로 재판하니까 예. 그럼 이게 여기서 기각이 된다. 그럼 이게 800만 불 용도가 500만 불은 스마트팜이고 300만 불은 이재명 대표 방북비잖아요. 이거는 더 이상 심리 안 하겠습니다. 이화영 재판이 고등법원에 확정이 되면 사실 문제는 대법원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럼 이게 이재명 재판에 1심이 90% 이상 끝나버려. 심리할 필요가 없지. 500만 불, 300만 불은 이재명 방북비야. 더 이상 다투지 마. 예. 그럼 이게 뭐만 다투느냐? 예. 이화영 부지사한테 보고 받았냐 안 받았냐? 요것만 이게 심리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뭐 부지사가 도의사한테 보고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아주 이게 본인 재판이다. 이게. 본인 재판이 90%가 확정이 돼버리는 엄청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화영 전 지사 1심에서는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됐었나요? 예. 8년하고 1년 6개월. 근데 검찰에서는 이거 뭐 안 되고 다시 올리면서 2심에서는 15년을 다시 구형한. 원래 1심도 구형은 15년이고. 똑같이 1심과 마찬가지로. 예. 검찰에서는 그걸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오늘 이 내용까지 좀 속보로 들어와서 이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이슈는 영상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도연아! 와이프랑 굳은 마음을 먹고 울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어머니가 달려 나오시면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바닷가 가서 한없이 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할머니는 죄가 없다. 2년 만에 최종 혐의 없음. 이른바 이게 벌써 1년 따지고 정확하게 1년 10개월인데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가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때 손자가 목숨을 잃은 상황이었어요. 급발진이 의심이 되는 그 사고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요. 뭔가 이제 경찰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판단이 나왔는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2022년 12월에서 강릉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손자 사망, 그리고 할머니는 입건,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23년 10월 증거 불충분 불송치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재수사 요청을 했고요. 다시 9개월간 재수해서 오늘 혐의 없음 결론을 낸 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쭉. 자,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뭐 제가 개략적으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요 내용 그동안 1년 10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 결정이 나온 건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연군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안타깝게 바라봤던 사건입니다. 강릉의 한 도로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가다가 이상한 속도 그리고 이제 도연이를 부르면서 차량이 제대로 제어되지 않는 듯한 상황이 이제 영상이나 CCTV 또 음성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던 사건이고 다만 이렇게 인사사고, 운전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건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가실이 있으면 운전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운전자였고 이 손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의 원인으로 사람이 잘못해서 운전에 어떤 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부주의한 가실이 있으면 이제 처벌받게 되는 건데 그걸 2년 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도 다시 살펴봐라, 다시 수사해봐라 여러 차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할머니가 페달을 잘못 밟거나 또는 다른 어떤 운전상의 문제를 일으켜서 사고가 났다라고 단정짓거나 기소할 만큼의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온 상황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라고 요청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수에서도 뭔가 판단을 받아봤는데 경찰 판단은 조금 다른 거라면서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가지는 그 사회적인 굉장히 의미는요. 보통의 급발진, 기계적인 결함을 주장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가수의 감정 결과를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수는 급발진이다라는 감정 결과를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의 경우에 형사 사건에서도 국가수가 이 사건도 이제 변속 레버를 바꿔서 브레이크를 밟을 걸 엑셀을 밟은 과실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에 반대되는 정황과 반대되는 어떤 감정 결과를 일부러 인용을 해서 할머니가 실질적으로 이걸 잘못 밟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국가수 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국가수에서는 약간 다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로 봤는데 경찰은 그거를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국가수의 감정 결과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자동차라는 것은 정말 많은 과학기술의 집약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EDR 분석만으로 사람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기소하기에는 좀 단정짓기 어렵다라는 게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머니에 대한 수사나 뭐 어떤 혐의를 두는 건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까? 이거는 이 상황으로서? 그렇습니다. 할머니라고 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일단 운전자의 가실을 입증하는 것은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검사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되는데 2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재현 실험도 하고 국가수의 감정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으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엑셀을 잘못 밟았다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검사의 책임이죠. 근데 기소할 만큼의 과학적인 증명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 의견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의견이고 검찰도 다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봤으나 이것을 송치 요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송치 요구 불요 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게 많은 분들 관심 가졌는데 이제 도연이 아빠 뭐 언론을 통해서도 그리고 뉴스와이드에도 나와서 여러 가지 설명 주는 과거에 한 바가 있어요. 오늘 언론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좀 밝혔습니다. 오늘 이 상황, 이 판단과 관련해서 화면 보시죠. 어머니가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벗고 편하게 사셨으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연들이 알릴 수 있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약간 안타까워했던 사연인데 이제라도 어머니가 죄책감을 벗고 좀 편하셨으면 그리고 재조사와 민사소송을 통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입장까지 언론에 좀 설명이 나왔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일단 저 뒷부분. 재조사 상대로 한 소송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7억 6천만 원의 속가로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7차 공판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례적으로 이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실험이나 전문가 증인 신청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원고 측에서 입증 방법으로 제시를 하면서 실제 같은 도로의 상황에서 같은 차량으로 재현 실험까지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음향 분석이라든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기계적인 결함이 있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소송은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고요. 내년 2월에 1심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 사안인데 이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원고한테 입증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건 형사의 문제고 민사는 내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입장에서 어떤 결함이 있는지 그 결함으로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라는 거죠. 그 결함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했다는 인과관계까지 모두 증명을 해야 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아버지 도영군 아버지께서도 책임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진 이 경찰의 혐의 없음 판단이 이 민사 소송에도 어떻게 영향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소되지 않았고 이 과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게 형사 책임으로 확정이 되거나 정리가 된 상황이니까요. 다만 거기에서 나아가서 원고들은 내가 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차에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런 사고가 났는지까지 이제 명확하게 입증해야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증인 신청으로 이제 그 자동차 관련한 어떤 전자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이제 감정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원고 피고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입증할 만한 전문가도 지금 의견을 듣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에 어느 게 이제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만약에요, 원고 쪽, 그러니까 뭐 도연이 아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만약에 1심에서 원고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온다면 굉장히 파장이 커지는 소송이 되는 겁니까? 이제 이거는? 급발진과 관련해서 제조물 책임법 빨리 개정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제조물 책임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증 책임입니다. 이 물건이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예. 소비자들 쓰다가 무슨 문제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하려면 손해 발생 사실, 그 원인 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이런 과학의 기술의 어떤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자동차의 설계부터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송인 경우에는 이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제조사가 입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지 원고가 무슨 잘못이 있었다라는 걸 입증해서는 안 된다가 이제 제조물 책임법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움직임인데요. 이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내용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좀 관심이 있은 내용, 뭐 경찰에 또 판단이 나서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는요, 스포츠 스타죠. 축구 국가대표 그리고 유럽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 얼마 전에 이제 이혼 소식이 들려왔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2020년 결혼을 했고요. 슬아의 딸 1명. 근데 결혼 4년 만에 이제 이혼인데 이제 소속사가 뭐 설명을 얼마 전에 내놨어요. 뭐 성격 차이로 이혼 소송. 근데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절차를 다 마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통상 이혼하면 손정혜 변호사 저는 이런 이혼 사건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성격 차이 이게 통상 나오는 약간 이유로 설명되는 겁니까? 뭐 달리 사실 이혼에 이르는 사유야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풀어놓을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예. 간단하게 우리가 좀 성격 차이가 있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기 좋은 사유이기 때문에 이제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래에 이르러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이혼을 하면서 사실 사생활 관련한 폭로들도 난무하고 소송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진흙탕 싸움이 진행이 되는데 그나마 이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는 건 합의 이혼이라고 그래요. 뭐 양육권이 됐든 재산 분할이 됐든 그 법적인 싸움까지 가지 않고도 이제 잘 합의가 됐다라는 측면이어서 약간의 유책 배우자가 누구이냐 이런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비밀 유지 의무, 우리 서로 이혼의 사유나 부부간에 있었던 일은 언급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그리고 이혼의 사유도 성격 차이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큰 잘못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유명인들이 이혼할 때 굉장히 그냥 떠들썩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합의해서 원만하게 이뤘다 뭐 이런 설명이 나왔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워낙 스포츠 스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할 때 이제 뭐 재산 분할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걸 또 분석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동안 뭐 4년간 연봉이 300억이 넘는데 이런 걸 뭐 다 따져 보면은 여기 보면 어떤 분이 어떤 매체에 통해서 이 상속 전문 변호사인가 뭐 이런 가사 사건 관련된 전문 변호사가 대충 한 80억 정도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추정을 했다 그래요. 일단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정도 저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막 설명이 있어요. 언제 얼마를 벌고 얼마를 벌고 근데 이게 타당해 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야말로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분도 이제 이혼 사건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기존의 판례를 종합해 봤을 때 이 정도는 재산 분할금과 양육비로 갔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김민재 선수의 순 재산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이건 연봉이잖아요. 네, 연봉이고 이제 여기에 또 세금을 떼고 또 얼마나 생활비로 소진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이 4년이면 길지 않은 편입니다. 단기간이고 다만 또 이 대체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위가 이 남편이 이제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억, 뭐 수십억대로 이렇게 연봉을 받았다고 한다면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서민 기준보다는 아내의 기여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40~50%가 아니라 20~3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이고요. 또 혼인 기간도 길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여도 20%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상당히 많으면 수십억대의 재산 분할금이 지급됐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합의
합의로 이제 재산 분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 여러 가지 이제 아이 데리고 아내가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서 조금 더 법에서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얼마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워낙에 자산 규모가 높을 것이 예상되니 수십억으로는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연봉도 재산 분할 대상할 때 가만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연봉, 장래 연봉 자체를 이제 분할해 달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연봉을 기초로 형성된 자산을 두고 이것에 기여도가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결혼 그 4년 동안 받던 연봉을 놓고 재산이 이제 형성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여도 이렇게 따지는 겁니까? 네, 쉽게 말하면 남편이 밖에서 운동선수 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데는 아내가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보고 그런 게 가사나 있겠죠. 육아 업무를 전담해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전업주부의 재산 분할 기여도라고 하니까 그 아무리 연봉이 이렇게 높는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일정 부분 내조의 공이 있으면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산 분할 얘기인데 그것도 이혼하게 되면 저 양육비도 있잖아요.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양육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나와 있어서 일정 부분 기준표가 나와 있긴 한데요. 예. 소득이 많을수록 증가할 수 있고 아이의 연령이 이제 이렇게 높아질수록 조금씩 증가합니다. 일반 서민 기준으로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가 기준인데 이렇게 고소득 연봉자 같은 경우는 부부가 합의해서 고액의 어떤 교육비가 필요하다. 그럼 뭐 예를 들어 국제학교를 간다던가 뭐 사교육이 굉장히 비싼 어떤 체육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교육비가 들어간다. 합의만 되면 그 기준을 넘어서 뭐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김민재 선수의 연봉에 기초해 봤을 때 양육비도 평균적인 수준보다 수배 더 많이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금 하고 약간 비례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양육비는 증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육비 증액 사유가 많은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스포츠 스타는 뭐 연예인 중에 스타 그 이상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개인사 문제지만 이런 게 무슨 재산 분할, 뭐 연봉 이런 게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군요. 이혼 소송하면 세기의 이혼이라고 꼽힌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소송인데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군요.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관련해서 무슨 본인의 생각을 좀 밝힌 것 같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노소영 뭐 이런 이름은 없어요. 최태원 뭐 회장 이름도 없고. 근데 아무리 불륜 응징하는 재판이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마치 이완용 후손 재산 환수 소송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자금 뭐 이런 건데 그거를 자식이 후손이 다 그대로 인정받고 그게 중요한 재판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손정혜 변호사. 사실은 이 세기의 이혼에서 이른바 이제 비자금 메모,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2심 승소할 때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이 비자금 메모하잖아요. 그 증거인데 정치권에서도 얼마 전에 이걸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홍 시장 역시 이 맥락에 지금 반응을 보인 걸까요, 그럼? 그러니까 일부 이런 의견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산분할 사건 2심에서 예. 성경 300억이라는 메모 등이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재산분할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1조 3천억이라는 금액에 나오게 된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비자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뇌물이나 불법적인 자금으로 형성한 돈인데 예. 아까 이완용 후손의 소송 같다고 이야기하는 건 친일파들의 재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환수했던 전력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불법 비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을 그 후손들이 이렇게 재산분할 형식으로 갖는 게 아니라 국가에 기속하도록 환수시켜야지 정의에 부합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일부의 목소리가 있고 이 일부 목소리를 이제 반영해서 이거 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비자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관계 당국도 법리 검토를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소급 적용의 문제라든가 과거에 이제 이 성경 300억에 대한 불법 비자금에 대한 범죄 수사로 처벌된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비자금으로 형성한 재산이 이제 커져서 이 덩치에서 일부의 재산 분할로 받아갔을 때 개인적 이득으로 모두 기록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 의식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요,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지금 아까 그 비자금 메모, 뭐 성경 300원, 뭐 이런 부분이 그 위에 이제 이게 무슨 기여를 했고 그래서 뭐 기업이 컸다 이런 게 2심에서 중요한 논거가 됐잖아요. 지금 이 사안은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대법원도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향후에 이 환수해야 된다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주장이 나오는데 이게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될까요? 이 대법원 사건은 이제 가정 법원에서 올라간 이혼에 대한 재산 분할의 형성의 어떤 법리를 따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예. 비자금을 환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회적인 어떤 논란이나 여론도 고려해서 실제로 300억이라는 비자금에 대한 실체가 있었든지에 대한 2심의 사실 판단에 법리적인 오류가 없는가, 증거 채택에 오류가 없는가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2심 판결이 확정이 돼서 실제로 비자금이 존재했고 300억이 유입이 됐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막 2조 원대, 3조 원대 재산이 형성됐다라고 판단하면 이거는 확정된 사실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자금이 있었다. 예. 성경 300억이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재산분할금을 받더라도 사회적인 요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소연 관장에게 이렇게 그 비자금이라는 거는 뭐 기업들한테 뇌물을 받거나 어찌됐든 불법적으로 취득한 거니 이것을 개인이 가지는 게 아니라 사회에 환수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한 욕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맞물려 있어요, 지금요.